예, 꼭 잡고. 아이고, 조심히. 고맙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성엘모 요새를 점령한 오스만 군은 성 안젤로 요새를 완전히 포위하기도 했고 몰타 대공성전에서 가장 치열하고 결정적인 전투가 시작됐죠. 성엘모 반도를 따라 포진한 오스만의 화포가 공격 함대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항만 건너편의 성 안젤로 요새에 맹렬한 집중 포격을 가합니다. 동시에 반대편의 오스만 육군이 내륙 쪽의 성벽을 공략하지만 양쪽 다 실패로 돌아가죠. 몇 주가 지나도 몰타가 점령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지 사학자이자 기사인 네인 먼로가 이 치열했던 공성전을 면밀히 연구했죠. 자, 저쪽에 보이는 게 성유한 기사단의 성 안젤로 요새인데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투르크군은 과연 어디 있었나요? 오스만 함대는 저 건너편 성 엘모 요새 옆에 포진했고 해안을 따라 대포를 배치했어요. 거대한 대포를 이용해 밤낮으로 이쪽에 집중 포격을 가했죠. 그 포격이 얼마나 맹렬했던지 시칠리아에서도 천둥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이 전해지고 있어요. 아, 정말요? 100km 밖에서요. 아, 세상에. 자신감이 넘쳤던 오스만군은 바다 쪽에서 성 안젤로 요새를 향해 대대적인 공격을 시도했지만 현지 방어군이 수면 쪽에 대포를 숨겨둔 걸 몰랐어요. 사정거리에 들어간 전함 10척이 뱃머리에 포탄을 맞고 바로 침몰했죠. 결국 그 작전은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게 결정적인 타격이 됐을까요? 네, 큰 타격을 줬죠. 상대를 쉽게 보고 달려들었다 불시에 허를 찔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일주일 안에 몰타를 점령할 줄 알았지만 4개월이나 끌면서 수천 명의 사망자가 나왔죠. 제가 알기로는 대단히 잔혹한 전투였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오스만군이 성엘모 요새를 점령했을 때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오스만군은 한 달간 이 요새를 공격하면서 8,000명에 가까운 병사를 잃었죠. 요새에 들어가니 기사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중상을 입은 채 칼을 쥐고 있었는데 모두 머리를 벤 후 십자가에 묶고 저기 성 안젤로 요새 쪽으로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들의 종교와 발레티의 힘을 조롱하려는 두 가지 목적이었죠. 발레티 역시 이에 질세라 요새에 붙잡아둔 무슬림 포로들을 모두 참수해 그 머리를 투석기와 대포에 넣어 오스만 진영으로 날려보냈어요. 아, 세상에 그런 일이. 구약이나 등장할 법한 얘기죠. 예. 아,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군요. 네, 끔찍하지만 예.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죠. 1565년 8월 말 공성전이 4개월째로 접어들 무렵 시칠리아 원군의 기대를 건 발레트는 항복할 의사가 없었던 반면 겨울이 닥칠 걸 두려워한 오스만군은 사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군은 시칠리아가 아닌 뜻밖의 곳에 찾아왔죠. 항만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해안과 18km 떨어진 이 아름다운 음디나 마을은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오스만군은 음디나를 작전상 대수롭지 않은 지역으로 여겼지만 그것은 패배를 부른 치명적인 판단착오였죠. 마침내 투르크군이 승리를 손에 넣기 직전 공성전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탄 기독교 기사들이 이곳 음디나를 출발해서 아래쪽 평야의 오스만 진지를 초토화시킵니다. 저 멀리 뒤쪽으로 항만이 보이시죠? 그들은 막살 불태우고 장비와 보급품을 파괴하고 눈에 띄는 적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오스만 사령관 무스타파 파샤는 결국 예상하던 기독교 원군이 도착했다고 생각하고 성곽의 병력을 빼내서 주둔지 후방에 배치하는데요. 사실 그들은 원군이 아니라 기사단의 분견대에 불과했죠. 사령관은 격분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고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오스만군은 그렇게 힘들여 차지한 땅을 되찾을 수 없었죠.
두 달 후 시칠리아에서 진짜 기독교 원군 8,000명이 도착합니다. 연말이 다가왔지만 오스만군의 고국은 멀기만 했죠. 결국 무스타파는 철수 명령을 내리고 공성전은 끝납니다. 몰타의 패배는 무적의 오스만 제국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충격이었지만 유럽 전역은 성유한 기사단의 기적적인 승리에 환호합니다. 몰타의 승리는 기독교 유럽에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적이 발길을 돌린 순간이었으니까요. 몰타에 이어 이탈리아까지 공격권에 들어가면 로마 교황이 피신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죠. 당연하겠지만 유럽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멀리 영국에서도 교회의 종이 울렸죠. 결과적으로 지중해 유역은 물론 그 너머까지 대단히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죠. 이후 200년 동안 몰타는 성유한 기사단의 통치 아래 번영했습니다. 이 섬을 승리로 이끈 인물을 기리기 위해서 웅장하고 화려한 바로크풍의 대도시가 세워졌는데 그 이름은 발레타, 바로 오늘날 몰타의 수도죠. 이제 기사단은 몰타의 통치 세력이 아니지만 그들의 유산은 당시의 웅장한 교회들과 독특한 십자가 문양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성체축일을 기념하는 가장 행렬엔 어김없이 기사들이 나타나 변치 않는 그들의 존재감을 입증합니다. 몰타 성유한 기사단의 유산은 주로 건축과 문화에 남아 있습니다. 예술에도요. 기사단의 존재는 몰타의 문화에 다양한 형태로 스며들어 있죠. 기사단이 몰타 주민들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이라면 역시 종교적인 것이죠. 가톨릭의 분위기가 훨씬 강해졌어요. 당시엔 꼭 그들의 업적 때문에 사랑받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은 기사단이 여기 왔던 건 물론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뿐이에요. 몰타 주민으로서 우리 역사의 일부인 성 요한 기사단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죠. 오늘날 기사단의 본부는 로마에 있지만 몰타는 여전히 이들의 영적인 고향으로 지금도 많은 기사들이 이곳에서 봉사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한 크리티어 신부도 현재 60명으로 구성된 기사단의 일원으로 발레티의 숨결이 남아있는 이곳 성안젤로 요새 꼭대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성전 당시 여기가 기사단의 지휘본부였군요. 예, 맞습니다. 1530년 기사단이 몰타에 도착한 이래 계속 중앙사령부 건물로 사용이 됐죠. 발레트 기사단장이 공성전 기간 중 이곳에 기거를 하며 공병 간부 그리고 군사 고문들과 함께 트루크와의 전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구체적인 전술을 연구했어요. 기사단이 성안젤로 요새로 돌아온 건 최근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12년 전이죠. 여기가 성안나 예배당인데요. 기사단장의 개인 예배소였죠. 공성전 이전부터 공성전이 끝날 때까지 발레트와 기사단 간부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주 의미가 깊은 장소죠. 기사들은 아침 기도를 올리면서도 이튿날 기도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역사적으로 대단히 의미심장한 순간이었는데 그들의 유산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대공성전의 가장 중요한 결과라고 하면 기사단이 몰타에 도착하고 35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 섬을 진정한 자신들의 터전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기사단의 명맥이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몰타의 승리였을 겁니다. 이로써 기사단은 유럽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기독교 운동의 새 기운을 불어넣었죠. 몰타의 승리는 심리적 효과가 매우 컸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폐허가 된 몰타를 또다시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한번 막아낸 것뿐이었죠. 물론 기독교 세계에는 좋은 소식이었지만 대치는 계속됐고 기본적인 상황은 변치 않았어요. 서유럽과 오스만 제국의 관점 차이를 보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서유럽에서는 오늘날까지 투르크족을 막아냈다는 역사적 자부심이 잠재의식에 깔려있지만 당시 오스만 제국은 여전히 강대했어요. 그들은 이 사건을 역사적 전환점으로 보지 않았죠. 그렇게 몰락이 시작되는데도 멸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고 당시에도 전투 중이었던 오스만 제국의 입장에선 전쟁의 일부였을 뿐이죠. 기독교 유럽은 몰타 공성전을 위대한 승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던 오스만 군대도 영원하진 못했죠. 최소한 바다에서는 과거의 영화를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듬해 술레이만 대제가 사망하자 세계는 이제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채비를 하게 됩니다. 당시 유럽의 분위기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윈스턴 처칠이 남긴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며 물론 끝의 시작도 아니다. 아마도 이건 시작의 끝일 것이다. 오스만의 몰타전 패배는 분명 전례 없는 기독교 유럽의 승리였지만 가장 큰 안도의 한숨을 내쉰 곳은 바로 베네치아였을 겁니다. 아드리아해 북부 해안의 석호에 자리한 베네치아는 독특한 풍광을 자랑합니다. 100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된 이 도시국가는 수많은 운하와 수로가 다른 나라의 도로 같은 역할을 하죠. 지중해는 베네치아의 생명선이자 부와 권력의 원천이었습니다. 4, 5세기 이방인들의 습격과 약탈을 피해 건국된 이후 세계 최고의 해상 무역 강국 중 하나로 부상한 베네치아는 오늘날까지 바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늘 바다의 고마움을 느끼고 사는 베네치아인들은 먼 옛날부터 매년 이곳 석호에서 라센자라고 하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관대하지만 때론 변덕스러운 바다와 도시의 결합을 상징하는 일종의 홀리의식입니다. Desponsamus te mari, insignum veri perpetuique dominium. 성마르코 광장은 베네치아의 중심입니다. 예로부터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 광장에서 가장 오래되고 상징적인 건물은 그 유명한 성 마르코 바실리카죠. 이 대성당은 처음부터 베네치아의 힘과 부를 상징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헌신을 증명하기 위해 세워졌죠. 성 마르코 대성당 전면을 장식한 아름다운 모자이크엔 9세기 당시 베네치아 상인 둘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성인의 시신을 훔쳐온 사연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상인들이 유해를 숨긴 바구니에 돼지고기를 넣었다고 합니다. 잘 알려진 사실처럼 이슬람 신앙에선 돼지를 불결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바구니를 검사하던 무슬림